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각국의 화폐들과 교환비를 갖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거래될 수 있고, 거래소들이 4배, 8배, 50배, 100배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들을 제공하며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언제든 쉽게 사고 팔고 고배율로 뻥튀기 할 수 있다는 이 환경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하고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비트코인은 사기네, 가치가 없는 코드 쪼가리네, 이런 말만 반복하는 사람들과 비트코인은 화폐혁명이고 한계에 다다른 피아 시스템을 대체하는 진정한 사운드머니, 건전화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간극만큼 계속 높은 가격 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사실 변동성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인생 전반에 모두 존재하고 그것 자체가 사실 인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변동성이라는 녀석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희일비하고 그게 높으면 나쁜 거고 낮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변동성이라는 녀석은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겐 축복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높은 변동성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축복이에요. 왜냐? 자신이 발견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 이미 모두가 알고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계속 갖고 있고 싶어하는 상태라 낮은 변동성을 갖고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그 자산의 수량이나 규모를 늘려가는데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직 그 자산을 모두가 인정하지 않고 그 가치를 모두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간의 가치 판단의 괴리만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상태가 유지되는 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언제든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부족한 수량을 꽉꽉 채워오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분산된 월 현금흐름과 구매력의 한계를, 즉 월급쟁이 자영업자의 한계를 한계가 아닌 기간의 분산이 가능한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변동성이라는 녀석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변동성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아무나 성공할 수 없게 해주는 일종의 장애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다 알려주면 억울하지 않아? 나름 이런저런 실패도 하고 고생도 하면서 어렵게 현재의 결론에 이른 건데 이렇게 너무 쉽게 알려주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끔 들어올 때 저는 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어차피 들어도 다 못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들어도 스스로 정확하게 느낀 사람만 하고, 그렇게 느낀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잘 된 것뿐이야. 저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현재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장기 투자 마인드를 세팅하고 그 마인드에 맞춰서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면서 장기 투자 대장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원래 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놈의 변동성이라는 녀석을 비롯해서 때 내면의 욕망과 두려움, 이기심,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부족 등은 늘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틈만 나면, 틈만 보이면 어느 순간 우리 옆에 다가와서 귀에 속삭이고 포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보더 셰퍼의 책 멘탈의 연금술의 주옥같은 글귀 중에서 우리는 왜 포기하는가? 라는 챕터의 내용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지는 지점까지 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백하자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게도 뭔가를 포기하려고 했던 경험이 3차례 있었다. 특히 3번째 상황이 가장 극단적이었다. 그 일을 극복하고 난 후 몇 주일이 더 지나서야 나는 당시 내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직시할 수 있었다. 이윽고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지는 지점까지 나를 이끌었는가?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봤다. 내 지혜로운 코치에게도 조언을 구했고 대가들이 쓴 책들도 탐독해보았다. 존경하는 업계 리더들과 CEO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오랜 숙고와 노력 끝에 나는 몇 가지 답을 찾는데 성공했다. 내가 포기의 유혹에 강렬하게 휩싸였던 이유는 당시 상황을 둘러싼 외부 조건들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성격적 약점 때문이었다. 첫째, 나는 내 실패를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탓으로 돌렸다. 성공하려면 환경과 상황,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 것으로 만들긴커녕 그것들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없는 이유의 훌륭한 구실이 되어 주었다.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나 자신을 변화 개선시킬 의지가 없었다. 주변 환경과 조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것들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 내가 그쪽으로 갈 줄 알아야 한다. 산으로 옮기려면 내가 산으로 가야 한다. 산이 내게 와주는 경우는 없다. 둘째, 나는 오만했다. 나는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다. 독일의 문어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모두 무언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참된 성장을 원한다면
먼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장의 과정은 학교 시스템과 비슷하다. 1학년에서 시작해서 2학년으로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간다. 영리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원칙은 실력이 좋아질수록 더 큰 경기에 나갈 수 있다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포기한다. 그들은 더 큰 경기에 나갈 궁리만 할 뿐, 더 큰 경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검토엔 매우 인색하다. 높은 보수와 멋진 직장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큰 경기를 뛰는 실력을 갖추는데 성공했을 때 얻어지는 전리품일 뿐이다. 목표는 언제나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성장과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1학년 교실로 들어가 기초를 탄탄하게 배워 나가야 한다. 먼저 1만 달러를 저축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운 후에야 10만 달러를 모으고 투자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사치기 현상을 모르는 학생이 미적분을 풀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다만 모르는 척 외면할 뿐이다. 더 나은 상황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상황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면 포기의 유혹에서 벗어날 힘을 얻는다. 셋째,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다. 물론 이 모든 것 또한 핑계와 변명의 다름 아니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명쾌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일은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그 일에 집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인생은 달라진다. 결과 또한 언제든 달라진다. 결과는 고정적이지 않다. 언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바뀐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너무 가볍게 느껴지면 당신은 이미 그 일을 해낼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다. 즉, 그 일은 언제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언제든 성공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만들어봐라. 더 큰 도전을 향한 자신감이 생겨날 것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최악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복잡한 머리를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릿속에 꽉 들어찬 모든 것을 종이 위에 차근차근 떨어뜨리는 것이다. 넷째, 나는 항상 뭔가를 걱정했다. 걱정은 뭔가 자신이 원치 않는 특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걸 상상하는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짐작이다. 나는 내가 원치 않는 뭔가에 지나치게 자주 집중했다. 원하지 않는 뭔가에 지나치게 집착할 게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원하지 않는 뭔가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원하지 않는 뭔가가 실제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인내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명백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내심이 강화된다. 어느 순간 우리는 목표를 완전히 잊어버린다. 성공 일기의 작성도 까맣게 잊는다. 명백한 계획을 세워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된다. 모든 것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하는 순간 버틸 힘이 조금씩 우리 내면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조금씩 좌절해 간다. 좌절에 빠진 사람들은 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본다. 잘 할 수도 없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궁리하기 시작한다. 실패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온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인내란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다.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내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강력한 인내심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과 연대다. 거친 파도를 꿋꿋이 견뎌내는 바위처럼 강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독수리라고 칭한다. 그들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수리들은 누군가 그들이 현재 걷고 있는 길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 있다고 속삭여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한눈을 파는 일이 없다. 그들이 옆을 돌아보는 유일한 경우는 서로를 격려할 때뿐이다. 인간의 후회는 늘 이렇다. 하루만 더 버텼으면 그 일을 해낼 수도 있었어.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하루만 더 버틸 재간이 없다. 하루를 더 버틸 능력이 없어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지금껏 매일을 버텨온 사람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은 상황을, 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 매일 버틸 수 있겠는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는 빠르게 목표, 계획, 성공일기 등을 다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기 때문이다. 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조건 불평불만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온갖 비난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질끈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며 그 모든 것들을 견뎌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완전한 착각이었다. 멘탈의 연금술사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인내심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인내심이란 부정적인 것들의 공격을 견디는 게 아니었다. 긍정적인 것들의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포기의 유혹을 견디는 법을 알게 된 후 비로소 나는 왜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 속에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데 성공했다. 여러분, 영상 초반 제가 설명드렸던 자산 자체의 변동성 때문이든 이 책에서 언급한 내면의 멘탈 관리, 마인드셋의 부족이든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이 힘들고 흔들리면서 포기하고 싶어지신다면 그때마다 이 책의 문구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장, 인내심이란 부정적인 것들의 공격을 견디는 게 아니었다.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견딜 수 있을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의 방어에 집중하며 이게 장기 투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자산 자체에 대한 믿음과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방어보단 그 자산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이 세상에 부각되며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순간이 결국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미래의 순간까지 기분 좋게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보던 셰퍼가 말한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이 상태가 진정한 장기 투자 수도승의 득도의 상태가 아닐까요? 그럼 저는 늘 우리들의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도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You make a lot of mistakes, and so those ones that go up tenfold, I call them the 10 baggers. 정말로 10배 이상 오르는 10배거 종목을 파는 건 뼈아픈 실수죠. 어떤 종목은 이건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하면서 팔았는데 제가 틀렸던 거죠. So you have to say to yourself, in this stock, I have a 10-year story, a 20-year story. 이 회사에 대해 10년, 20년 동안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가? 그걸 써보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Number one, to have an approach, well thought out, built up, hopefully over some years or decades. 첫째,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립된 자신만의 투자 접근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을 굳게 믿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투자는 대응이야. 영원한 기업이 없는데 뭘 믿고 계속 들고 있어? 적당히 수익 나면 입절해서 챙겨놔. 야, 코인은 사이클이야. 비트코인 반감기 따라서 4년 주기로 움직이잖아. 그거 맞춰서 고점에 팔고 아래서 잡는 거 몰라? 그걸 왜 계속 들고 있냐?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뭘 믿고 비트코인만 사냐?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사듯이 메이저 알트도 담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양한 종목의 분산 투자를 강조하고 지수 투자를 말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은 이런저런 요소들을 붙여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 뭐가 갈지 모른다, 섞여 있으면 평균이라도 간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는 걸 아마 구독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들은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뭐가 갈지, 뭐가 주인공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6개월, 1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6년, 10년 후의 미래는 비교적 선명합니다. 이건 자신이 바라보는 산업과 자산을 깊게 공부하고 알아가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생각이, 그 인사이트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강해지도록 단기적인 변동성과 노이즈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안개에 가려지고 물에 희석되듯이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다,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이 말은 확률적으로 높은 미래의 예측이더라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하며 급변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다 의미 없는 망상들이 될 테니까 장기적 관점으로 넉넉히 자산을 방치하지 말고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보면서 적절히 대응하면서 가는 게 제대로 된 투자, 시장을 이기는 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논리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인드는
투자를 접근하는 관점과 기간을 짧게 만들고 지속적인 매도와 매수를 유도하면서 끊임없이 투자자들의 도파민을 자극하며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물론 현재의 이익을 익절이라는 형태로 챙겨놓고 다음 투자를 진행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정작 자신이 왜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투자가 진짜 투자인지, 무엇이 본인에게 맞고 잘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투자인지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가 좋아하는 레전드 투자자인 피터 린치의 2002년 인터뷰 영상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were actively managing money, 당신이 직접 자금을 운영하던 시절에는 다른 펀드 매니저들처럼 실적 압박을 받고 있었을 텐데요. 그로 인해 주식을 너무 빨리 파는 실수를 하게 됐나요? My greatest mistakes are, it's funny in a stock, all you can lose is 100%. I've done that. 글쎄요.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좀 웃긴 얘기지만 주식 투자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치는 100%잖아요. 전 그거 실제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실수는 좋은 회사를 팔아버렸는데 그게 2배, 3배, 4배로 오를 때였죠. 그리고 그런 실수는 자주 일어나기도 하죠. So you make a lot of mistakes and so those ones that go up tenfold like on the 10 baggers. 정말로 10배 이상 오르는 10배거 종목을 파는 건 뼈아픈 실수죠. 어떤 종목은 이건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하면서 팔았는데 제가 틀렸던 거죠. 이럴 땐 지금 이 경기에 몇 해 말쯤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토니자러스를 너무 일찍 팔았어요. 그 주식은 제가 판 뒤로 20배가 더 올랐죠. 홈디포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 그 두 종목이 제 인생 최대 실수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식을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우선 왜 그 주식을 샀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경기순환주라면 실적이 나쁠 때는 기다려야 해요. 상황이 좋아지고 회사가 잘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파는 거죠. 하지만 성장주라면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의 경우 상장 10년 뒤에도 그 주식을 샀다면 500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때 월마트는 미국 전역에 15% 정도만 진출해 있었죠. 그걸 보면서 왜 17%는 안 되고 왜 19%, 왜 23%는 안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후로 수십 년간 월마트는 미국 전역으로 확장해 나갔죠. 그래서 저라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So you have to say to yourself, in this stock, I have a 10-year story, a 20-year story. 이 회사에 대해 10년, 20년 동안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가? 그걸 써보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피터 린치는 이 영상이나 자신의 서적들에서 좋은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팔았다가 후회했던 상황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을 그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순환매란 이유로 팔아버리고 나면 결국 몇 년 뒤 크게 후회하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과 수익률이 아닌 그 자산이 앞으로도 10년, 20년 동안 쓸 수 있는 스토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서 투자의 종료 시점을 결정하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가격이 매도의 기준이 아니라 그 자산이 나아갈 미래의 주요 마일스톤들을 확인하고 어디까지 내가 함께 할 건지를 결정해서 그때까지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드린 것과 같은 관점입니다. 비트코인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규모 채택과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완벽히 자리 잡는 순간까지 절대 팔지 않고 호드라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글로벌 교환 수단과 가치 척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비트코인 보미제, 일명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올 때까지 최대한 수량을 지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나이와 자산 규모, 은퇴 시점 등을 고려해서 자신만의 장기 투자 플랜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언제 정확히 이것들이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마일스톤들의 방향성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끊임없이 가격이 오르는 법정화폐 숫자를 기준으로 장기 투자의 매도 시점을 판단하는 건 결코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도 제가 좋아하는 투자 연인인 하워드 막스의 2015년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에 대한 의견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more than one way to skin the cat. And there are a lot. 성공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해요. 그렇지만 제가 자주 말하는 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예를 들면 거시경제 예측을 반복해서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건 불가능하고,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꾸준히 성공시키는 건 어렵다고 말해왔죠. 그런데 그걸 잘하고 있는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뭐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또 뭐죠? 제가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원자재 트레이딩을 한다고요? 그거 폴티드 존스가 잘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성공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리스크를 잘 통제하는 투자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해왔지만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성공한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Number one, to have an approach, well thought out, built up hopefully over some years or decades. 첫째,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립된 자신만의 투자 접근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을 굳게 믿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메모에서 말하듯이 그 방법이 당장 잘 적용되지 않는 시기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략도 모든 시장에서 모든 사이클의 단계에서 매년마다 다 잘 먹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이 잘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바튼 빅스의 투자 전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단한 투자자들이 형편없는 시기를 보내며 완전히 외면당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철학과 전략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철학이 강할수록 시장에서 인기 없는 시기도 더 자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그 철학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죠. 즉, 충분히 생각하고 정립된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을 자신의 성향과 잘 맞게 선택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1978년에 처음 회사에서 채권, 전환사채, 하이힐드 펀드를 맡아보라고 했죠. 저는 원래 보수적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채권 투자가 제 성향과 정말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누가 저한테 실리콘밸리에 가서 벤처 캐피탈 펀드를 시작해봐, 구글이 만들어질 때 찾아내 라고 했다면 전 아마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 몽상가도 아니거든요. 저는 위험을 막는 쪽에는 강하지만 기회를 찾아내는 데는 약한 편입니다. 미식 축구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맞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가? 자기 능력 안에서 플레이하고 있는가? 투자자에게도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뛰어난 투자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 맞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워드 막스의 말처럼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고 자신만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위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선 결국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투자 철학과 관점을 정립하고 그 방향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워드 막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투자자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투자 전략이더라도 형편없는 시기를 보내며 완전히 외면당하는 시절이 있을 수 있고 인기 없는 구간을 겪어야 한다는 하워드 막스의 말을 우린 잘 알 수 있죠. 비트코인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아주 짧은 구간들을 빼고선 거의 대부분 장기간 횡보하고 조정받으면서 인내심 없는 단기 투자자를 힘들게 하고, 이런 긴 흐름의 장기 투자에 익숙하지 않고 사이클을 여러 번 넘기면서 안전마진을 쌓아놓지 못했던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초반에 세웠던 장기 투자의 전략을 끝까지 유지하고 끌고 나가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면서 계속 쏟아지는 쓸데없는 뉴스들과 차트 분석에 의한 도파민들이 아닌 장기 투자 마인드셋과 투자 자산들의 본질적인 가치들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제 채널에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던 수많은 장기 투자자분들과 함께 우리 같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장기 투자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2030년 그리고 2035년에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장기 투자자분들은 어떤 위대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운동, 독서, 공부, 다이어트 이런 것들의 최대적은 뭘까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분명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못하는 이런 것처럼 투자 역시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확실하다는 믿음이 생기고 다짐을 해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격의 오르내림에 1년을 투자해도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느낌, 내가 투자하는 자산만 제자리에서 그대로 있다고 느껴지면 이제부터 투자자들의 멘탈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다이어트 해봐도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냥 맛있는 거나 먹자, 그 시간에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자, 책 읽는다고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재밌는 영화나 넷플릭스나 보자, 장기 투자한답시고 남들이 익절할 때 참고 있고 하락할 때 계속 매수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고만고만한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난번에 본전 왔을 때
일단 팔고 현금 들고 있었으면 지금같이 하락했을 때 밑에서 더 많이 줍는 건데 내가 뭐에 홀려서 이 하락을 그냥 몸빵으로 다 막고 있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다 나시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무엇에 투자하든 이런 시나리오가 연출되는 구간이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매번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왜 늘 같은 타이밍에 걱정하고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냐는 겁니다. 분명 머리로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고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걱정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머니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보도 셰퍼는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심은 우리들의 삶의 기초 체력이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버틴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는다. 특정한 방향을 결정했을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들이 나타난다. 숙고와 결단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난관들이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낸다. 맞습니다. 보도 셰퍼의 이 얘기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진 우린 걱정이라는 걸 할 게 없습니다. 도전 목표를 정했어도 아직 그 길을 깊게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민거리나 걱정이 많지 않죠.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동기부여하고 존버하면 잘 될 거라고 믿으니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 길을 가게 되면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씩 생겨나고 그 두려움의 끝은 늘 이거죠. 근데 진짜 이게 맞을까? 뭔가 좀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자신의 도전과 목표에 대한 근원적인 흔들림은 결국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고 이 무력감은 우리들의 모든 걸 파괴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책에서 보도 셰퍼는 우리가 말하는 걱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걱정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즉, 걱정은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 갈등, 시련, 난관 등이다. 걱정은 허공에서 생겨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진다. 존재하는 대상을 정확히 가리키는 습관을 들이면 걱정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걱정은 하룻밤 사이에 태산처럼 커졌다가도 1초 신기루처럼 싹 없어지기도 한다. 걱정에 대처하는 유일한 자세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걱정의 근원지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습관적으로 걱정에 매달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내 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걱정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생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문제를 직시하면서 걱정이 아니라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한다. 여러분, 저는 보도 셰퍼의 이 말들 중에 걱정은 문제처럼 해결해야 할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스스로가 창조해낸 허상이기에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는 거라는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걱정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우리의 뇌 활동을 멈추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적인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라면 걱정이 아닌 문제를 찾고, 만약 자신의 투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만약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위대한 투자 성과를 줄 것이라는 대전제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투자 대상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는지 체크하고 그게 맞다면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머리로 생각했을 때 그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1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수익이 좋지 않다는 걱정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낸 걱정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단골 멘트로 나오는 고민거리는 또 이런 거죠. 차라리 그때 좀 팔 걸 그랬나? 그때가 고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멘트들 역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켓 타이밍은 그 누구도 2번 연속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테고, 만약 그런 마인드로 장기 투자를 하다가 한번 마켓 타이밍을 맞춰보려고 시도했다면 맞든 틀리든 장기 투자의 루틴과 원칙은 이미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자신이 할 수 없는 걸, 확률적으로 낮은 액션을 못해서 아쉽다면서 후회하고 걱정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처럼 이 책에서 멘탈의 연금술사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꼭 여유를 먼저 챙기자. 여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두려움은
쓰러뜨리기 좋은 상대였다. 태산같이 커졌다가도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이지 않은가. 그런 상대는 물리치기 어려운 난적이 아니다.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는 잠시 멈춰서서 그 눈덩이를 잘게 쪼개야 한다. 쪼개면 쪼갤수록 알게 된다. 눈덩이 속에는 작은 눈송이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내가 키운 두려움뿐이라는 것을. 두려움을 종이 위에 떨어뜨리고 하나씩 써내려가면 여유와 빈틈이 생겨난다. 그 빈틈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종이 위에 떨어뜨린 두려움을 잘게 쪼개는 연습을 하다 보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고 자신감과 열정을 얻게 된다. 결국 두려움은 용과 같다.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실존하지 않는 용 말이다. 이 책에서는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존재는 실체를 향해 하나씩 쪼개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아주 콩알만한 녀석 하나뿐인데 그걸 스스로 부풀리고 무섭게 표현하고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용으로 만들어 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용은 실존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이라서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거대해 보이는 괴물이 상상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습과 괴음 그리고 화염같이 내뿜는 불길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모두가 그 불안감을 점점 더 증폭시키게 되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자신이 만들어낸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투자의 핵심을 마인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을 찾고 보유하면 뭐합니까? 상승장에 오르는 가격에 반응해서 생긴 굳은 믿음은 무서운 하락장과 특히 사람을 지치게 하는 횡보장이 지속되면 어느덧 눈 녹듯 다 모두 녹아버리고 바로 상상 속 동물을 소환해서 스스로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에 걱정과 불안이 커지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투자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걱정은 날리고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믿고 있던 그 자산의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는지, 투자의 판단을 내릴 때와 급변한 자산의 속성 변화가 있었는지, 더 이상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자신의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지저분한 모든 걸 하나씩 제자리로 옮겨놓고 정돈시키면서 깔끔하게 투자의 논리를 정배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머릿속을 지배하던 그 상상 속의 괴물은 조용한 귀요미로 변하고 사라지고, 이 행위를 계기로 우리들은 더욱더 강한 마인드셋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도 셰퍼는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용이 찾아온 순간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날 내가 걱정했던 문제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걱정했던 일들이 10%만 일어났더라도 당신의 삶은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걱정하는 드라마틱한 비극들은 오직 당신의 뇌에서만 절정으로 치닫을 뿐이다. 걱정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번에는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를 떠올려보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일에서 큰 데미지를 입었는가?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기가 불가능했을 테니까. 수습하느라 몹시 괴롭고 힘들었겠지만 또 그만큼 그 경험에서 배운 것도 많았을 것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 최소한 하나를 잃는 동시에 하나를 얻는 것이 인생의 이치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잃을 때 여러 개를 새롭게 얻는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적인 멈춤이다.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흐름을 통찰하는 것이다. 무작정 뭉뚱그려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걱정하지 말고 하나하나 분해했다가 하나하나 다시 조립하는 여유와 태도를 갖는 것이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들 것 같을 때는 잠시 멈춰라. 나무보다 숲을 보라. 멈춰서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두려움의 용이 아니라 신과 우주가 두려움의 용을 당신에게 보낸 이유가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현재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이 무엇이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며 불안감과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 분들께 그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서 우리 스스로 장기 투자 마인드셋이 완벽히 되어 있었는지, 그 자산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시작했었는지, 이 세 가지 장기 투자의 필수 조건들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체크하고 문제가 없었다면 그 즉시 걱정을 날려버림으로써 우리들의 장기 투자 플랜을 다시 깔끔하게 정배열시키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기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을 투자해도 얻은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사실 3년간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자산을 매집할 수 있었는가,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위한 매집의 과정에 매입 단가를 낮추는 매우 의미 있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음을 꼭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장기 투자 동료분들이 지치지 않고 강한 마인드로 무장한 최정의 장기 투자 군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틈틈이 멘탈 부여잡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또 한 단계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